대정부 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추경 편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세한 선거구 획정위원장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적 판매처 확대를, 통합당은 정부가 직접 구매, 분배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진단과 방역 대책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째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도영 기자. 네. 오늘 경제 분야 오늘 대정부 질의날이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네. 여당은 발빠른 추경 편성을, 또 야당은 예비비 우선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0%대 경제 성장률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20조 원 수준의 추경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선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도 추경 편성 필요성 자체엔 공감했는데요. 다만 3조 원이 넘는 예비비부터 먼저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비비 가운데 3조 원 이상이 그대로 있는데 예비비 집행에 소극적이면서 추경만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3조 4천억 왜 집행 안 합니까?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이 긴급한 상황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잘못하면 정치 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추경 이외에도 오늘 마스크 문제라든지 민생 관련 현안들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마스크 대란 극복을 위한 마스크 무상 공급, 또 소상공인을 위한 또 재난수당 일괄 지급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마스크 무상 공급을 통해 그동안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고령층에도 골고루 마스크가 들어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크 구매 대란도 사라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등을 통한 무상 공급이 답이라고 봅니다. 줄을 서지 않고 언제든지 가면은 내가 최소한 하나는 구할 수 있겠구나. 2주간 거 3개는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게 되니까 거기서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민생당 박주현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100만 원 이상의 재난수당을 일괄 지급할 것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실직수당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재난수당 일괄 지급은 효과가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여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코로나19가 지금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좀 만만치 않은데 향후 경제 전망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물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어려움이 확인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한 0.2% 정도, 0.2%포인트 정도 낮아지지 않겠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0%대 경제 성장률은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제출 예정인 추경에 대해선 10조 원 이상의 규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결렬이 되자 중앙선관위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 노원, 가불과 경기도 안산이 통폐합이 되고 세종, 화성 등 4개 선거구가 분구가 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네. 네, 전해주시죠. 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획정위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 기준 등을 준수해 획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 등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새로운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 4곳을 통폐합하고 4곳은 분구합니다. 경기 안산은 현행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되고 서울 노원 가불병은 노원 가불로 통합됩니다. 세종과 화성, 춘천, 순천 4개 선거구는 분구됩니다. 또 강원과 전남 지역의 선거구가 한 곳씩 줄어듭니다. 오늘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으로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부의해 수정 없이 표결됩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행법상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한 차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엔 본회의에 넘겨 처리해야 합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은 오는 6일입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5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구매에 분배하는 특별 공급 방식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적 판매처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마스크 공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마스크 하나로 사흘씩 쓰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한 것도 꼬집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현 정부 여당의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소 방안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 마스크를 일괄 구매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분배하는 특별 공급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중 구매랄지 원정 구매랄지 사재기 등이랄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검토해서 마스크 대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대란 사태가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800여만 장의 마스크 공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공적 판매처 확대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하실 수 있도록 공적 판매 비율을 상향하는 것과 함께 공적 판매처를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의 신천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사태 해결을 위한 협조와 함께 야당과의 관계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둘러싼 신천지 연관설에 이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기자회견 당시 손목에 찬 박근혜 시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신천지를 비호할 생각도 없고 수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현 상황을 특정한 표적을 정해 시선을 돌려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쪽으로 점차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당 안팎의 반대가 크지만 통합당의 비례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일당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범여권 외부 인사들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요청에 응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등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모아 연합정당으로 선거를 치르고 총선이 끝나면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통합당의 꼼수를 방치하면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의 가치가 왜곡된다며 민주당의 합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당내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최재성 의원은 아예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정작 비례연합의 한 축이 될 나머지 다른 정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합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생당도 바른 길이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배에는 몸을 실을 수 없습니다. 집단 지성을 믿고 진보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두벅두벅 걸어갈 것입니다. 당장 정의당은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참여를 위해 민주당이 비례번호를 후순위로 받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이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비례정당 창당 작업을 해왔다며 연동형 비례제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제안 공문을 받기 이전부터 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남 뒤에 숨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한심한 작태가 각 정당은 오는 1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룰을 선관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정당 간 협의 등의 시간이 촉박한 만큼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와 방식은 이번 주 내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민생당은 오늘 정부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생당은 미래한국당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비례용 임시 가설 정당이라며 오직 의석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창당된 그림자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적 목적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를 정당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정당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정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홍혜진, 임채원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한 달 반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43일 남았는데요. 임채원 기자, 오늘 또 민주당이 4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죠? 네, 오늘 밤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발표 지역은 서울 노원갑과 강북갑 등 모두 13곳입니다. 13곳이요? 예. 네. 서울 노원갑에서는 고용진 의원과 유송화 전 춘추관장이 맞붙었고요. 네. 서울 동작갑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김성진, 이재무 예비 후보와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 남양주갑에서는 조홍천 의원이 곽동진, 홍영학 예비 후보와 경쟁을 펼칩니다. 네. 특히 이번 경선에서는 조홍천, 김병기 의원 등 7명의 현역 의원들의 공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더 관심이 가고 그리고 네, 여기에 비례대표 의원인 이재정 의원과 정은혜 의원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네, 경기 안양 동안을은 이재정 의원과 이정국 예비 후보가 경선을 벌이고요.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부천 오정은 정은혜 의원과 김만수 전 부천시장, 서영석 민주당 중앙위원이 경쟁합니다. 네, 민주당은 계속해서 5차, 6차 경선을 진행하면서 막바지 공천 작업을 이어갑니다. 예, 요즘 최근에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전략 공천도 발표하고 경선 결과도 쭉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약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 지역구 253곳 중에 155곳의 공천이 확정됐는데요. 통합당이나 민생당 등 다른 정당에 비해서 빠른 편입니다. 네, 공천된 인사들을 좀 살펴보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그 경선에 출전한 청와대 출신 인사들 12명 가운데 9명이 총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 김승원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승리했고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북 익산의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단수 후보로 확정된 그 청와대 인사들도 있는데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선택돼 서울 광진을에 전략 공천됐고요. 박수현 전 대변인, 이용선 전 시민사회 수석 등 9명이
총선 출마자로 나섭니다. 경선에서 승리한 9명과 단수후보로 확정된 9명, 모두 18명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공천권을 획득했습니다. 네, 경선에서 12군데에서 9명이면 75%가 지금 된 거네요. 거기에다가 또 단수 확정된 9명까지 하면은 정말 이번 공천에서 많이 청와대 출신이 진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60%니까 반 한 점을 돈 셈인데 현역 의원 20% 이상 교체가 이미 진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예,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교체는 됐지만은 반발도 있고 잡음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천안갑의 이규희 의원과 천안병의 윤일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전략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천안 지역 전 당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낙하산 공천을 반대한다면서 이제 강력 대응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모선 전 경찰청 차장이 공천된 충북, 음성, 진천, 증평 등 중부 3군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공천을 신청한 3명의 예비 후보는 불출마를 공표한 사람을 추가로 공모 입당시켜 공천했다며 재심과 경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삼선의 유승희 의원도 경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요. 공천이 배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도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공천이 진행되면서 현역 의원의 교체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천 잡음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진보 진영 비례정당에 동참할지를 놓고서 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비례대표 공천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 130명이 지원했는데요. 네, 지원자 중에는 김병주 전 육군 대장과 영입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 교수,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위는 내일까지 면접을 진행합니다. 공천위는 여성 장애인을 비례 1번에, 비례 2번에는 외교 안보 전문가를 취약 지역 후보자는 9번에 순번 배정을 했는데요. 비례대표 1번 묶인 여성 장애인 분야는 4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130명의 지금 이제 비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비례 연합정당도 있고 조금 가능성이 복잡해집니다. 네, 미래통합당 공천 소식 좀 알아보죠. 네, 홍희진 기자. 공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TK 지역 화상 면접 진행했는데요. TK 지역의 한때 말로는 대대적인 물갈이 이런 논란이 나와서 지역의 반발도 있었는데 어쨌든 면접 분위기 굉장한 긴장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강도 압박 질문이 이어졌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천 심사 전부터 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던 만큼 현역 의원들도 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지역의 현역 의원 20명 중에서 한 3,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컷오프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20명 중에 30명 제외하고 나머지가 엄청나네요. 굉장히 많은 물갈이 폭인데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 긴장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관위 엄포대로 큰 폭의 컷오프가 나온다면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탈락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연대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천에 반발했던 의원들이 친박연대를 만들었던 사례도 있죠. 네, 공관위는 TK 지역 면접을 내일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공천 결과가 너무 좀 늦는 거 아니냐. 오늘 공천 결과 발표하는 곳이 있나요? 네, 면접을 완료한 사람들은 좀 공천 결과 좀 빨리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선거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오늘 저녁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대해서는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PK 지역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PK 지역의 경우 홍준표 전 대표의 양산이나 김태우 전 경남지사의 거창, 이현주 의원의 부산 등의 관심이 높은데요. 양산을은 추가 공모를 받았죠. 이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면서 이 홍 전 대표를 컷오프 할 것이냐, 경선으로 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호 위원장은 이 지역에 대해선 아직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PK 지역 결과 발표도 오늘은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태호 전 지사야 일찍이 자기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은 양산을로 옮긴 홍준표 전 대표. 지금 상당히 복잡하겠습니다. 매우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통합당 강세 지역인 이른바 TK나 PK 지역은 기존에 워낙 현역도 많고 또 추가로 가겠다는 사람도 이렇게 많아서 문제인데 호남 지역은 또 할 만한 사람이 또 뭐 사람은 있겠지만은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조금 난감하다고 하는데 호남 지역에 지금 현재
2명만 공천 신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관위는 그래서 호남 지역 출마자에게 총선 기탁금 1,500만 원을 전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물론 이거는 이제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지 확정이 되는 거고요. 네. 이 호남 지역구가 지금 28개인데요. 네. 그런데 공천 신청자가 전남, 목포와 여수 이 단 2곳에 불과하자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이석연 부위원장은 호남에도 후보를 내야 하고 서울 유권자의 30%가 호남 사람인데 이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20대 총선에선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호남 지역 공천 신청자가 30여 명이었고요. 당시 이정현 의원이 전남 순천에서 정운천 의원이 전북 전주에서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후보 자체를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호남 포기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김무성 전 대표의 호남 차출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관위는 호남 지역에 대한 추가 공천 신청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사람 얘기를 했는데 정운천 의원은 미래한국당 비례를 맞죠? 옮겼고 네. 이정현 의원은 지금 영등포 올로 무속으로 지금 이제 나오겠다고 있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혜진, 임채원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야는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한 상태에서 북한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태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개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을 그만두고 무력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책 가운데 세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를 70% 인하해 주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의 50%를 임대료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준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 발동 등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건의안에서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 현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규정하고 경증 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 확보와 의료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총리는 특별 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국방부는 국방부가 보유한 모든 의료 인력시설 자원은 총동원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소갈리하던 진보 진영에서 최근 이에 대응할 비례연합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정당을 추진 중인 정치개혁연합이 오늘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소수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치개혁연합 측은 이번 선거연대가 국민의 한수라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최근 주권자 전국회의 등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가칭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을 비롯해 원외인 녹색당, 미래당 등의 비례대표를 위한 선거연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선거연합 비례정당을 창당하면 기존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여기에 파견하고 총선이 끝난 뒤 당선된 비례대표들이 각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방식이 통합당 위성정당의 비례의석 독식을 막을 수 있고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당인 만큼 위성정당이란 비판도 면할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정의당과 민생당 등은 수구 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비례의석이 기존 예상보다 줄어들 거라는 분석도 담겼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정치개혁연합 측은 오늘 비례대표 연합정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에 대해 일종의 국민의 한수를 두자는 것이라며 소수 정당의 맏형격인 정의당 없이 민주당만 참여해서 연합하는 형태는 될 수 없다고 정의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비례연합정당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거 승리가 우선 아니냐는 현실론과 명분만 잃고 역풍을 맞을 거라는 원칙론 사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태극기 부대 대표 정당인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와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통합신당 명칭은 두 당의 이름을 합친 자유공화당으로 정하고 조 대표와 김 전 지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는데요. 지난주 진성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이 친박신당을 창당한 데 이어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가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대해 항거하고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대해 심판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퇴진을 외치며 합당을 선언한 오늘 자유공화당의 기자회견에는 8선의 서청원 의원도 참석해서 합류를 선언했는데요. 친박계 맏형으로 불리는 서 의원은 2년 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모든 애국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진정한 보수 대통합, 문재인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화당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진, 김문수 공동대표와 서청원 의원은 합당 선언과 함께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바깥의 자유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재 통합당이 받아내질 못한다. 통합당으로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연대를 통해서 자유우파 국민이 하나가 될 것인지 아니면 통합당이 분열하며 거짓 탄핵의 강을 건널지 통합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지난 20대 총선 참패를 거치면서 흩어졌던 친박계. 4.15 총선이 불과 4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속속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정권 심판이란 한 뜻을 갖고 어디까지 전략적 연대를 이루게 될지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신천지 신도인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약 2주 만인 어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런데 사과의 내용이나 해명보다 엉뚱하게도 더 큰 화제가 됐던 건 바로 이 총회장이 손목에 차고 있었던 시계였는데요. 어제 오늘 언론과 누리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 시계의 진위 여부와 의도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두 번 고개를 숙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그런데 큰절을 하는 이 총회장의 손목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시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마리의 봉황과 무궁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이른바 박근혜 기념시계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개인 논평과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박근혜 시계는 은장이고 날짜가 나오는 박근혜 시계는 없었다며 이 총회장이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온 것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은색 시계 외에는 만든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과시욕 때문에 청와대 시계를 가져다가 금줄로 바꾼 것이 아닌가라며 시계가 진품일 가능성도 열어뒀고요.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 발기인인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서 박 전 대통령이 금장 시계를 제작해서 선물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신천지 측은 이총 회장이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식기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신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하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자회견에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소지품을 차고 나온 이총 회장의 진짜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진보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오늘 창당 추진위 결성 신고서가 제출됐지만 정의당 등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구체적인 이유와 입장,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네, 어제 윤 대표께서 국회 연설에서도 얘기했고 심상정 대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반대하는 이유 뭡니까? 정당이라는 게 무엇이죠? 그래서 헌법과 정당법에는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하고요. 예. 자발적으로 결사된 조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한국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서 그걸 비판하면서 똑같이 비례대표 선거만을 위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명분과 실리도 얻지 못할 뿐더러 이는 또 그간의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한 축이었던 정치개혁을 궁극적으로 퇴행시키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십니까? 네? 통합당이 지금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만드는 것과 비례연합정당 만드는 게 뭐 같은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을 똑같이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요. 그 자체가 정말 그 위헌적이고 정당법에도 어긋나는 미래한국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향후 오히려 그 퇴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하지만 비례연합정당을 추진 중인 정치개혁연합 측에서는 이대로라면 미래한국당이 지지율보다 최소 10석 정도 비례의석을 더 가져가게 되는데 그 10석을 연합정당이 가져오면은 통합당이 일당이 되는 걸 막고 또 전체 진보 정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선거 국면에서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의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규정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현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가 갖고 있는 역동성 자체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 역시 뭐 누구보다도 진보개혁 세력 전체가 이번 총선에 다수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시작된 개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또 국회에서 개혁과 반개혁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개혁을 잘하는가 하는 경쟁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은 대통령의 말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데 비례연합정당은 불의에 맞선 불의일 뿐이고요. 대신 가치와 정책연대를 통한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런 방안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제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비례를 최소한 내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후순위 방식으로 조정한다. 이런 정도의 조정이 있다면 아니면 아예 공천을 하지 않는다든가 한다면은 정의당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부분에 연대와 같이 한다면 공식적으로 논의를 제안을 하거나 고민을 같이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자꾸 이렇게 주위에서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쉽고요. 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 갖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네. 선거 때만 되면 이합집산이 시작되고 뭐 떴다방 정당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자신의 정책과 인물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반개혁 세력에 같이 맞서는 공통 분모는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백낙천 교수께서 이야기하는 뭐 전략적인 투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꼭지로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네,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준비나 선거 운동도 현재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이 아니라면 정의당에선 어떤 대안과 또 전략으로 이번 총선에서 필승 의지를 다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뭐 어렵게 시작된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과거의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 낡은 정치 세력의 부활 무대가 될 것이냐 그걸 저지할 거냐 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 우려들이 있고 국민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개혁 구상을 가지고 국민께 직접 보세 나갈 것이고요. 멈춰선 개혁을 정의당이 앞장서 이끌어내고 소수 정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등과 진정한 협치를 이끌어낼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서 총선을 맞이하고 결국 진보개혁 세력 전체의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였습니다. 전일 대비하여 449명이 추가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분이죠. 한림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정말 확진자 수가 지금 확 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코로나19 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최대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대구 지역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조만간에 일단은 증가세가 좀 꺾일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조금씩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절로 꺾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신종플루를 경험할 때는 백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있었어요. 네. 지금 이 나온 정말 신종 이 코로나19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냥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거나 정말 힘든 분들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마지막에 에크모라는 기계를 달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방역을 하고 격리하고 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안 퍼져나가게 했었는데 네. 지금은 자꾸 이제 들불같이 조금씩 퍼져나가니까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대구 지역의 대구 경북 지역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지역에 지금 이제 소규모 집단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퍼져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언제쯤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의 경우에 최근 소식 보니까 4월 말쯤에 절정이 이를 것이다라는 중국 내부의 전문가 얘기도 있던데 우리의 경우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고 그다음에 기타 중요한 그 지역에서 이동을 통제하는 그런 강력한 정책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2달 만에 어느 정도 큰 상승세는 꺾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도 지속적으로 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신천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뭐 내일이면 5천 명이 됩니다. 5천 명이 됐는데 그 증가세는 제가 보기에는 1월 중순에 우리가 그 2월 중순에 시작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세가 한 2달이 지난 시점인 4월 중순경에는 증가세는 일단 한번 꺾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결국은 지금은 치명률이 높지만 결국은 독감의 제2의 독감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 예, 그렇다면은 겨울철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하면 날이 많이 따뜻해지면 여름이 오면 많이 가라앉으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지금 안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다음 감염의 정도가 굉장히 넓은 경우에는 그 여름을 이기고 계속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바이러스가 좀 주춤할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마다 독감 환자 숫자를 파악을 하다가 일정 수준이 넘었으면 경보를 내거든요. 보통 11월 말 정도에 경보를 내서 이제 쭉 올라갔던 숫자가 꺾이는 데를 보고 저희가 이제 다시 해제 경보를 냅니다. 해제를 내는데 5월 중순쯤에까지 갑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병이 시작할 때 우리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면 6월 초 정도에는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혼자서만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들어왔을 무렵이었고 지금은 이미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2, 제3의 신천지가 다시 온다면 그거는 그냥 쭉 갈 겁니다. 아까 여름을 뚫고 갈 수 있단 말이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좀 습도가 올라가고 하면은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상황에 따라 뚫고 갈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겨울 바이러스는 건조할 때에 네. 우리 몸 안에서 더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위험성은 줄겠지만 워낙 사회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내가 어디서 받을지 모르죠. 그러면 받았을 때에 겨울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워낙 돌아다니는 바이러스가 많으면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감염이 진행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요 그 케이블에서 영화를 컨테이전 영화를 봤습니다. 예. 네, 봤는데 정말 상황이 비슷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던데요. 기존에 다른 우리가 경험했던 다른 감염병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어떤 정도 전파력이라는 위험도가 어떤가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폐렴 환자를 호흡기내과라서 한 30년 이상 봅니다만 이거 네. 처음 보는 정말 이런 감염은 처음입니다. 뭐 국내의 다른 감염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전파력이 너무너무 넓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치명률도 높습니다. 많이 걸리는 병은 치명률이 낮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초기라서 그런지 치명률도 높고 많이도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보는 감염병인데다가 더군다나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25번 환자의 경우에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 6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죠.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퇴원 환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어떻게 지속해야 될까요? 네, 지금 25번 환자 같은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경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러스 양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외국서 연구한 걸 보면은 보통 한 보름이면은 되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21일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자료가 많이 쌓이면 더 늦게까지 나올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 네. 바이러스가 워낙 양이 적으면 어떤 때는 양성, 어떤 때는 음성 이렇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이 있는 거고요.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이제 방침을 내놨는데 발병 후 21일이 지나면 거의 안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발병 후 21일. 예. 그러면 그랬을 때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당사자한테는요. 감염된 사람한테는요.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의 감염이 워낙 감기랑 비슷하기 아니요, 때문에 21일 됐을 때 안정하다라고 본다면요. 그때는 거의 없습니다. 예, 본인은 거의 못 느끼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자꾸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환자가 4천 몇백 명인데 물론 입원 환자는 2천 얼마 이렇게 되고 있지만 퇴원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완치라고 지금 30 몇 명 나옵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얘기는 환자들이 자꾸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병원에서 내보내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빨리 내보내고 그분들을 자가격리시켜서 적은 양의 바이러스를 맞아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경증 환자들은 바이러스 양이 많고 훨씬 더 감염력이 강하니까
빨리 시설이든 병원이든 수용을 해서 처음에 정리를 하고 중환으로 안 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중환 가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정부의 전략이죠. 예, 내보냈을 경우에 바이러스가 밖으로 자꾸 나간다 말씀하셨는데요. 기왕 나온 김에 마스크 관련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이 문제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얘기하고 했었는데, 물론 풍족하게 있으면 그때 많이 쓰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공급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용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서양에서는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전염시키지 않은 방식으로서의 용도가 되는 것이지 방어용으로 그렇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용도가 어떤 게 적정한 겁니까? 이제 마스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권하는 걸 이제 많이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밀접된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전철을 타보면 뭐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모여 있는 장소에서 어떤 분이 병을 가지고 기침을 했을 때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본인이 바이러스를 내는 분이면 반드시 마스크를 껴서 주변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당연하고요. 내가 안 받기 위해서는 그런 아주 밀접된 장소, 그다음에 밀착된 장소 혹은 폐쇄된 장소에서는 본인도 마스크를 끼는 것이 지금 이 사태에서는 옳은 일이거든요. 네, 확진 환자들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의료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미래통합당에서는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의료 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의료 인력이 절실한 거는 확실하고 다만 이제 긴급 발동권이란 건 아마 법률에 의해서는 지금 요건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법률하고 상관없이 긴급 발동권을 발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 저부터도 지금 의사면서도 한번 대구 지역 같은 데 내려가서 봉사를 해야 안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를 하면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지역에 의료 인력을 저는 배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있고요. 지역별로 있는 그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 그다음에 군의관들이 있고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 조직적인 방법으로 의사들을 모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워낙 이렇게 이제 또 환자들이 많고 또 진단 대상이 많기 때문에 또 시설은 또 제약이 돼 있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경증 환자하고 중증 환자 분리 이런 방식의 치료책에 전환에 나섰는데 불가피한 겁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참 저희가 환자를 처음에는 이제 1인용 음압실에 넣다가 결국은 자가격리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꼭 해야 됩니다. 이 경증 환자들이 다 그중에 20%는 중증 환자로 가기 때문에 시작해서 반드시 경증 환자는 처음부터 의사가 봐야 됩니다. 의료진이 보고 매일 면밀히 관찰해서 나쁘게 가는 분들은 빨리 찾아서 의료기관으로 보내야 하고요. 경증 환자들이 지금 섞이는 데 대해서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되게 혼자 있으면서 자진해서 뭘 못하는 분들 또 같이 있는 가족분들한테 옮기는 것을 생각하면 발병 시기가 비슷한 분들끼리 따로따로 모아서 집단으로 수용을 해도 그것이 훨씬 더 의료진의 보살핌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연구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그 나라 간의 싸움이거든요. 전쟁입니다. 서로 공개를 안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착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10억 연구비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뭐 600조가 넘어가는데 이런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프라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연구원하고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는 조 단위로 예산을 쓰는 데고요. 저희는 뭐 불과 뭐 1,000억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데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네. 또 우리의 기술이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미국 쪽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그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이렇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방역을 잘해서 늦추는 거 줄이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뭐 정부가 주도했든 아니면 자치단체가 주도했든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계몽을 했던 간에 정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 대책에서 아쉬운 부분 이거 좀 보완했으면 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참 잘해왔다고 봅니다. 네. 뭐 사실 제가 바로 전임 본부장으로서 제가 좀 오래 했으면 이 사태를 제가 이제 한 몸에 네, 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받았을 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우영 본부장님이 참 잘하기도 하지만 참 측은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은 가지는데요. 국민들한테 공감은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인기도 좋고 많은 이제 저걸 합니다만은 이 방역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주 잘 가다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해보면 오자마자 환자를 바로 생기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격상한 것은 경계 단계로 격상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 관심주의, 경계, 심각이거든요. 네. 원래는 경계에서 심각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논란이 그 있었죠. 부분을 더 일찍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9번 환자가 나타나서 지역사회 감염이 사인이 됐을 때에 그때 했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31번 환자가 터졌을 때 그때는 심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지금 중국 유학생 7만 명 문제 네. 그 부분을 중수본이 차려졌을 1월 말경에 그 논의를 시작을 하고 방역 당국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요. 중국 유학생을 2주 이상 딴 지역에 있다가 오면 받아주도록 했습니다. 일찌감치 잠복기 확인하고. 그렇죠. 예.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1월 말에 했으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7만 명을 그대로 우리가 다 안게 됐는데 관광객들은 왔다 가면 끝입니다. 기껏해야 2박 3일, 뭐 5박 6일인데 학생들은 계속 있는단 말이죠. 그다음에 교류가 계속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밀집된 강의실에서 계속 강의를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고요. 이제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막았어야 되는 문제는 뭐 하도 논의가 많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감염원을 차단을 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환자들을 최대한 방역을 해서 막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가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데요. 대학병원이 4군데가 있고 의과대학이 4군데가 지역 단위로 봤을 때는 좋은 곳이다. 예, 의과대학이 4개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예, 그 지방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입원을 못 합니다. 2,000명 입원을 못 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비가 가랑비가 오면 저희가 뭐 이렇게 닦기도 하고 막는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원을 막고 우리끼리 치료를 해도 방역을 해도 계속 환자는 들어옵니다. 미국 보십시오. 그렇게 처음부터 막았는데 벌써 100명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버는 겁니다. 시간을. 하다못해 마스크를 생산하는 시간이라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집단으로 이렇게 확산됐던 그 환자가 31번 환자 있는데 31번 환자의 감염원은 어떤 거였나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1월 8일 날 우한에서 귀국한 그 신천지 교도 그 신도가 감염원일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신천지 쪽에서는 그쪽에서 온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은 지금 발견을 해서 계속 찾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다 끝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쪽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구에서 이 신천지가 터지기 전에 이미 일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대구에서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몇 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환자들이 언제 걸렸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는 딱 짚지는 못하지만 추정을 해보면 상당히 그보다 더 전에 2월 초 정도에 병이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신천지가 터졌던 2월 18일보다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신천지 쪽에서 잦은 밀집된 집회를 자꾸 하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옮겼지만 신천지가 발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역학조사라는 게 이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범죄 수사하듯이 이제 병을 수사를 하는 거니까 과정을
이제 그 결과가 다 나와 봐야 확실한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회에서 코로나 3법이 통과가 됐는데 국회에서 좀 지원해야 될 것, 또 대책 마련해야 할 것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추경이 이제 뭐 법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이 나오면 그 부분이 정말 우선 급한데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안전처 같은 경우는 특별사법 경찰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도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해서 역학조사를 안 받고 뭐 도주를 한다든지 거부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좀 사법 경찰권을 활용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다면은 크게 아마 우리나라 역학조사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정책적인 제안과 더불어서 일대 우리 생활하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 뭔가 좀 강조해 줄 부분, 감염 막기 위해서 한 말씀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이제 이번 기회로 제가 좋게 보는 것은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쩍 좋아졌습니다. 이제 손도 열심히 씻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 기침할 때도 이렇게 예절 있게 아니면 손수건을 들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손 씻기 하나만 잘해도 감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독감이 줄었습니다. 예, 독감이 쭉 상승세 피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확 줄었습니다. 독감이 코로나가 겁나가 도망간 게 아니고요. 다들 이렇게 손 씻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생업에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시고 또 요즘 나오는 용어로 사회적 거리두기. 네,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꼭 좀 지켜주시고요. 불필요한 유언비어 또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들을 다 맞다고 지금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요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한림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 새벽 한때 내륙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요. 오후부터는 날씨가 추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은 만큼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